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욱 계명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선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권의 어떤 비례정당이라고 할까요? 비례정당,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당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 자체적으로는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미래한국당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따라서는 의석이 상당 부분 그 야당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근데 위성정당이 아니라 다른 군소정당과 함께 만들겠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이 더불어시민당 창당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모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인권정당 이런 정당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비례대표를 위한 연합정당을 지금 창당을 할 예정입니다. 이 당명은 지금 더불어시민당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정치개혁연합은 이 더불어시민당을 향해서 꼼수 위성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정치개혁연합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정치개혁연합에 사실은 보면은 원로들 일종의 이제 원탁회의라고 불렸던 이 진보 진영이 이제 원로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연합정당은 정치개혁연합하고 민주당하고 좀 할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로 연합하는 것에서 방향을 틀면서 그 정치개혁연합에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하게 됐거든요. 그 와중에서 정치개혁연합의 원로들이 지분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민주당 발에서 나와서 보도가 되고 하니, 그런 이제 정치개혁연합이 강한 이제 배신감을 느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잘 정리가 안 되면 아마 민주당에 지지했던 분들, 진보 진영을 지지했던 분들이 과연 이제 투표날 가서 지역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찍되, 그럼 난 비례를 어디를 찍어야 되지? 더불어시민당 찍어야 되나? 열린민주당 찍어야 되나? 만약에 정치개혁연합이 독자 노선을 걷는다면 거기를 찍어야 되냐? 라는 그런 아마 좀 곤란함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저 부분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관욱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성정당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 공천 과정에서 분란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그 정도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얘기를 달리하면 준위성정당 정도. 그래서 공관위가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검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 민주당이 지원을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절충적인 부분에서 이 당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차장님. 그런 가운데 정치개혁연합에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얘기를 꺼내들고 나왔어요. 자주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 막후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개혁연합과 처음에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논의를 했던 사람이 양정철 원장인 것 같습니다. 하승수 사무총장 얘기에 의하면 몇 차례 만나서 어떻게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것인가를 의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는 연합정당에 참여를 안 시킨 거거든요. 정치개혁연합을 배제하고 이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 새로운 정당과 함께 그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정치개혁연합 입장에서 보면 명분은, 그러니까 연합정당이라는 명분은 정치개혁연합에서 취하면서 실리는 이 시민을 위하여에게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이런 모략을 꾸민 사람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아니냐라고 굉장히 좀 날선 비판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이렇게 주도하게 된 병에 여기엔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부가 직접 이제 지휘를 하게 되면 지금 위성정당의 논란처럼 민주당이 직접 모든 걸 통할한다.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민주연구원이라는 거는 좀 약간 반개 쪽으로 굴러가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당들을 규합하고 이럴 때는 실력자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이 이 사람한테 담보될 수 있느냐가 그들에게 여기 참여하는 정도를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과 비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 정도 되면 그 믿음 체계를 줄 수도 있고 당으로서는 직접 개입한다는 그런 논란에서 약간 비켜갈 수 있고 뭐 그런 딜레마 속에서의 어떤 선택이다. 뭐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이해찬 대표가 뭔가 정권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실 이해찬 대표는 여러 가지로 할 일도 많고 지역구 문제도 많은데 이 부분에 와서 비례 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 참여하려는 당들도 많고 진보 진영 전체를 아우르고 그들의 뿌리 구성원 그리고 주요 입장에 대한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지도부가 개입하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양 원장이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겨난 더불어시민당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 검증 시작하고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글쎄 근데 이제 지역구 공천과는 다르게 이제 비례대표 공천은 사실은 뭐 아주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이제 배치할 때 그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들이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의 당선권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을 앞번호에 넣을 거냐 후순위에 넣을 거냐 이 부분에 논란이 좀 그게 될 거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건너간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영입할 때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스크린 됐으니까 새로운 검증은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에서 들어온 이제 소수정당 몫이 만약에 앞번호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검증의 문제 이게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는 조금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쩌나 형태로든지 명단은 뭐 발표는 하겠죠.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 걸릴 수도 없어요. 선거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다만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저런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 이제 의아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지금 준연동형 이 선거법 뭐 소수정당 무슨 다당제 이건 깨진 겁니다. 완전히 깨진 거예요. 양쪽 다 실질적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보수진영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요. 명분 실리 중에 명분 애초부터 포기한 겁니다. 실리를 잡겠다. 위성정당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다 땡길게. 실리를 위주로 간 겁니다. 그 밑바탕에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선거법 통과되면 위성정당 한다고 그랬고 계속 그 얘기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일관성이 있어요. 이 와중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잡는 거예요. 여당 보시자고요. 명분을 잡았습니까? 실리를 잡았습니까? 일관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차라리 그래 우리도 그러면 선거법 우리 개정 잘못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우리 21대 가면 다시 원안으로 돌아갈게요. 다만 한국당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명분 완전 포기하고 사과하고 실력 확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명을 전부 다 자기 당 싸움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명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소수정당 들어와서 뭐 연합이 뭐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준연동형 선거법 이거의 대의를 어그러뜨리고 일관성이 없어진 건 맞는 거잖아요. 명분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실리요. 20명 중에서 20명 다 민주당으로 올 수 있습니까? 나중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분도 놓치고 실리도 놓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총선 국면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김광욱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도 지금 공천 순번 가지고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더불어시민당 어떻게 보십니까? 잡음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의 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예컨대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 미래통합당에서 보낸 인사들을 앞순위에 안 배치하면서 나타난 분란이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황교안 대표가 이 비례 대표들을 나중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어떤 이 선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사실 배치를 하려고 했던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진원 전 의원이라든가 뭐 박형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외교라든가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배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사실 이거를 어그러뜨렸는데 이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우리를 누구를 이렇게 배치한다 그게 아니라 범진보 진영이면 다 괜찮다. 이게 범진보면 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 표가 의석이 예컨대 보수 쪽으로만 안 넘어가면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갈등을 또 조장하고 또 그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효과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논란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보낸 분들은 10번 이후에 배치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더불어시민당이요, 이 총선 정당투표에서 3번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을 파견을 좀 해야 합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들도 상당한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쓴소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례정당,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당은 더 심합니다만은 우리 당도 각별히 신경 써서 더 이상 국민들이 화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처장님. 네. 민주당 내에서 정은혜 비례대표 의원이 가장 먼저 총대를 맸습니다. 네. 당적을 옮기겠다 이렇게 SNS 글을 올렸는데 네. 좀 보시기에 몇 명이나 이적을 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후보 등록이 이제 3월 25일, 26일 이틀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의석이 확보가 돼야 하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은혜 의원을 필두로 해서 아마 총선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이번 총선에서 나서지 않는 의원들 중 상당수가 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더불어시민당의 당대표격으로 거론이 됐던 강창일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국민들의 어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뭐 꼼수 이적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만약에 의원이 1명, 2명에 불과하면 한 7, 8번으로 그 후순위로 좀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득표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이 상당수 의원을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상당히 앞순번을 받고 이 총선을 치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시민당도 있지만 이 여권에는 지금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도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후보님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추천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소환의 카드를 던져주신 분들입니다. 최강욱입니다. 촛불시민이 만든, 촛불시민이 세운 문재인 정부는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든 가로막고 뒤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볼 수만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고향의 목에 방울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모난돌이 되어 기꺼이 정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관석 교수님. 네. 보니까 지금 뭐 최광욱 전 비서관 나왔고 김의견 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도 나오고 보기 힘들었던 분들을 갑자기 오늘 좀 많이 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필요성이 존재했던 겁니다. 예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과의 거리를 일정 부분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지지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창당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모셔온 분들의 면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들이 꽤 있고 현 정부의 어떤 상징성을 담보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3%를 넘어갈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의미 있는 어떤 의석을 찾으려면 그 정도의 어떤 상징성 있는 인물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포함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에서의 어떤 좀 더 강성적인 어떤 성격들이 강한 분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고 이 지지 세력을 좀 결집시켜 보겠다. 이 이후에 이제 이 당이 얼마나 의석을 갖느냐, 그리고 이 당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가느냐는 것은 또 우리가 지켜볼 문제지만 이 당의 어떤 존립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이제 뭐 득표율 3% 이상 넘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4.15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예상 득표율을 좀 보시면 이 비례연합정당 42%, 미래한국당 33%, 그 뒤로 이렇게 좀 정의당 9%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네, 앞으로 좀 이거 이제 아까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했죠. 최근 갤럽 조사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뭐 범여당, 범여권 정당, 비례정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더불어시민당도 있고 열린민주당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만든 선거법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역구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후보들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1등을 한 후보만 당선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다 낙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비례정당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3%만 넘으면 30석의 의석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석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나와서 3% 이상 득표율을 높이자. 그러면 의석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선거법을 활용한 뭐랄까요, 이게 꼼수 창당이 지금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더불어시민당도 생기고요. 열린민주당도 생겼습니다. 이제 여권에서 전체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또 다른 견해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 갈라진다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 선거법 이의 어떤 이 시뮬레이션 해보면 한 당으로 몰아주는 것보다 여러 당으로 쪼개가지고 우호 세력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의석을 극대화하긴 좋다. 그리고 어차피 보수 세력으로만 표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러는 거죠. 이제 총선 이후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연대를 할 것인지 합당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단독으로 일당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그래도 전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에 100석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열린민주당이든지 아니면 뭐 더불어시민당이든지 우호 세력 20석이 있고 100석 20석이 쪼개 있는 것보단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120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힘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여러 가지 친여 성향의 비례정당들이 나왔을 때 그 나중에 총선 이후에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는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완전히 합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근데 그러면 상위 순번에 있던 외부에서도 소수 정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을 해산할 것이냐. 해산하면 후순위가 승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명을 할 것이냐. 셀프 제명? 지금 법원에도 불어댔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 좀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또 야권 이야기로 해봐야겠습니다. 야권도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얘기인데요.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제 황교안 대표와 한성교 이제 전 대표라고 해야겠네요. 저번 주에 굉장히 좀 여기서 시끄러웠었는데. 네. 좀 공천 잡음이 일었잖아요. 이건 잡음 정도가 아니고요. 뭐 다이나믹 코리아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건데 비례 후보자 공천을 1번부터 40번까지 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틀 만에 없던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 당대표를 뽑고 새로 공관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지금 다시 아마 이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지금 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활용한 꼼수 창당이라는 비판에 앞서서 이렇게 공천을 해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찍어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말고는 다른 데 찍을 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오만한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조된 창당, 급조된 어떤 당대표 변경, 그다음에 국민에게 발표한 공천 명단까지도 지금 이틀 만에 바꾸겠다고 하는, 과연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들이 이런 행태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요? 유권자를 좀 능멸하고 그런 행태가 아닌가 하는 좀 씁쓸한 뒷맛이 남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갈등 관련해서 이 공병호 전 위원장도 굉장히 이 비례 명단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또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야권이 마치 크게 분열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상승시킨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앞으로 저는 일체의 인터뷰를 사용하고 지난 20여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구자영 차장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좀 이제 국민 능멸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점으로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관옥 교수님, 네. 보면은 이제 미래한국당에 새로 들어온 이 원유철 대표죠, 이제. 원유철 대표가 추대가 됐고,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이제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에서 배규한 이제 백석대 석좌 교수가 인선이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다시 황교안 대표의 어떤 의중이 대부분 반영이 되는 인물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정당 정치 역사에 흑역사를 남긴 겁니다. 한 공당이 독자적으로 만든 명단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한 분이 타당해서 와가지고 바로
대표가 된다. 이런 거는 세계 역사, 세계 정당사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종속 정당의 비극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독자적인 어떤 공천을 하시고 그것이 자매 정당이니까 괜찮다. 이런 법이 없거든요. 선거법에서는 분명히 민주적인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미지도 벌써 굉장히 나빠졌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행태들이 미래한국당에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게 여쭤보면은 공병호 전 위원장이 그러면은 왜 지금 사과를 하고 나섰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질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공천 과정에 있었던 이면을 자꾸 공개를 하게 되면 야권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는 총선이 이 공천 잡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정권 심판이 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진정성에서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쨌든 이 물러난 사람으로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이제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되고 새롭게 공천하는 곳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제 이런 당부의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미래한국당은 이제 내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재심사에 들어갔잖아요. 531명입니다. 가능할까요, 재심사? 재심사는 가능하겠죠. 이미 해온 자료도 있고. 사실 지역구 후보에 비해서 비례대표 후보 뽑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의 어떤 공천심사는 상대 후보와의 매치업을 좀 봐야 되는데, 득표력이랑 경쟁력을 봐야 되는데, 비례대표는 사실 그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공천심사가 지역구만큼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예.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얼마나 만에 바꿀 거야. 일단 원칙은 20명, 당선권 20명 전부 다 백지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을 때 과연 거기에 친황이라고 불리는 황교안 키즈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이거요, 만약에 1번부터 20번까지 딱 봤는데 황 해가지고 친황으로 20명 깐다? 이거 역풍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 뭐 자유한국당 시절에 영입했던 영입 인사들을 상위 순번에 배치하는 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20명을 속대만 다 날리고 쫙 친황 일색으로 깔았을 경우에 그 역풍이 수도권의 지역구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파장,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미래한국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출입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 네.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도 이제 새로 다시 짜여지니까요.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 중에 네, 하나죠. 그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저는 김태현 변호사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측면인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원유철 당대표만 바뀐 게 아닙니다. 염동열 의원이 지금 미래한국당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염동열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내보일 새로운 새 인물이다라고 해서 20명을 직접 교섭을 해서 영입한 사람이 미래한국당에 가서 공천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영입 인재가 상당히 앞순번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배제가 됐었는데 아마 정치적인 고려, 배려가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태극기 부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나로 뭉쳐서 이번 총선에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으로 관철이 되느냐 마느냐였는데 낙천을 시켰던 사람이 낙천을 하면서 오히려 박 대통령의 좀 어떤 분노의 메시지가 다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한 당선권에 배치할지 아니면 후순위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정무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비례대표 명단이 어쨌든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심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기존에 있던 후보들이 다시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거나 배제되거나 이러면 또다시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래한국당의 공천 논란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단에 올라가신 분들 중에 일부는 본인의 어떤 직업을 그만두고 지금 명단을 참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완전히 배제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선거법과 관련된 어떤 타당에서 영향력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고소고발까지도 이어질 것이고 정치적 반발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중단 결심 운운하면서 지금 얘기했을 때는 이걸 대부분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명단과 새로운 명단의 어떤 갈등, 이것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잘 나가느냐 아니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입느냐의 어떤 갈림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잡음 과정까지 짚어봤습니다.